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파생상품 사과목 법규 문제 푸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래소 규정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약관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자, 파생상품 거래 약관에 필수적으로 어떤 것들이 기재가 될까요? 예를 들면 일정한 경우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수탁 거부에 관한 사항, 기본 예탁금을 예탁해라 이런 예탁에 관한 사항, 위탁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하겠다 이런 사항들은 약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될 만한 사항이죠. 그런데 우리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은 어떻다? 이런 회사의 정책? 이런 것까지도 파생상품 약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일일이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감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기본 예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미결제 약정이 없는 투자자는요. 일단 기본 예탁금을 납부한 이후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파생상품 계좌를 최초로 설정하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2단계 아니면 3단계의 기본 예탁 금액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맞고요. 돈육 선물이나 금 선물만 거래하기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위탁자에 대해서는요. 기본 예탁금을 100만 원 이상의 금액에서 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는 50만 원 이상. 그래서 금 선물이나 돈육 선물만 거래하기 위해서 계좌 만든다. 그러면 기본 예탁금은 50만 원 이상의 금액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위탁증거금을 나중에 내는 사후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 계좌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기본 예탁금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위탁증거금의 예탁이나 미예탁 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회원은 위탁자의 파생상품 계좌별로 사전 위탁증거금과 사후 위탁증거금으로 구분해서 위탁증거금을 예탁받아야 합니다. 네, 맞고요. 위탁증거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탁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해야 하는 그런 금액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현금 예탁 필요액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요. 이거 빼고서 나머지는 증권으로 내도 돼요. 그래서 대용증권 또는 외화도 가능하고 외화증권으로 예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는 문장이 되고요. 회원은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냥 청산시켜버린다는 거죠. 네, 맞고요. 회원은 위탁자의 미결제 약정을 반대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서 정해진 가격에 지정가 호가 또는 조건부 지정가 호가로만 입력해야 되며 시장가 호가로 입력할 수 없다? 아닙니다. 만약에 고객이 원한다면 시장가 호가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 거래라는 게 회원이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럼 이걸 청산하려면 매도로 주문을 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규정에서 정해진 가격, 지정가 호가나 조건부 지정가 호가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 하면 고객이 원한다면 시장가 호가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쪽은 이제 세제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서류 송달은 우편 송달, 교부 송달, 뭐 전자 송달, 공시 송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교부 송달은 당의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교부 송달입니다. 말 그대로. 맞고요. 우편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편 송달의 경우 보통 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중요한 서류를 송달하는데 우편으로 송달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편으로 합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이력서 보내고 서류 보내고 이런 거 할 때 보통 등기로 하죠. 그래서 등기 우편을 합니다. 등기 우편. 등기 우편이라는 것은
접수 시간부터 이런 거래 기록들이, 거래 상황들이 일일이 다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서 전자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하고요. 공시송달은 그냥 개별적으로 송달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딱 공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그냥 14일이 경과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요. 틀린 건 2번이 답시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납세 의무의 확정에는 신고에서 확정되는 거, 신고 확정, 부가 확정, 자동 확정 등이 있고요. 신고 확정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게 신고 확정입니다. 그리고 부가 확정은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 부가 확정입니다. 증권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가 확정이지만 증권거래세는 이건 신고 확정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증권거래세는 신고 확정입니다. 부가 확정은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거, 상속세, 증여세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3번이 틀렸고요. 자동 확정은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붙인다든지 할 때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이 바로 자동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아닌 거. 납세 의무는 언제 소멸되냐? 납부를 하면 소멸되겠죠. 그죠? 네. 납부. 그 다음에 충당. 충당이라는 건 국세 환급금을 납부할 국세 등과 상계시키는 겁니다. 환급금 받는데 낼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구투를 퉁 쳐버리는 거죠. 네. 서로 상계시키는 게 충당인데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납세, 세금 부과가 취소된 때 이러면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겠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여러분들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상속인이 승계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납세 의무의 승계와 제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법인이 합병했다. 그러면 합병법인은 합병된 피합병법인의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맞고요. 상속인은 살아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자고 피상속인은 죽어서 재산을 남기는 자가 피상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산 자예요.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피 흘리고 죽였다가 아니라 피 흘리고 죽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죽은 자예요. 어쨌든 상속인은 살아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어쨌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전에 부담을 하고요. 청산인과 자녀재산, 여기 틀렸네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돌아가신 자의 납세 의무를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세금 안 냈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전부 다 부담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상속받는 재산 한도, 그 한도 내로 부담하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상속인에서 얻는 재산을 한도로 그 한도까지는 부담을 한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전액 납부. 2번이 틀렸습니다. 청산인과 자녀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해산법인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고요. 양도, 양수한 사업과 관련해서 양도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이 있다. 이것은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보시면 소득세는 자연인은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우리 개인이 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예를 들면 동창회나 종중, 우리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체는 세법상 그냥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개인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맞고요. 세 번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어디가 틀렸냐면 1년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6년이에요. 6개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정확하게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인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분리과세 소득과 종합과세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에 거주자가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올바른 거. 종합과세 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소득과 합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을 그 세목으로 그냥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거주자가 반드시 확정 신고하는 경우 이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아닙니다. 유산 취득세가 아니고요. 유산세 방식을 우리나라는 상속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자, 수유자라고 합니다. 유증이라는 건 유언에 의한 증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하는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 의무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세 납세 의무자들은 상속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갖습니다. 맞고요. 상속세법은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을 상속재산에다 포함을 합니다. 이거 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느냐. 그래서 비과세되는 항목이 아닌 거 찾는 거예요. 보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이라든지 정당법 규정에 따라 정당에 유증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이런 건 그래도 좀 공공적 목적 이런 데다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금을 매기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이런 데는 비과세하지만 신탁재산은 비과세가 아니죠. 당연히 과세입니다. 만약에 비과세가 된다면 재산을 전부 다 저기다 신탁재산에다가 넣어놓죠. 어쨌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엔 증여세인데요.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가 될까요? 재산을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수증자가 만약에 거주자다 그러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소재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따지지도 않고 취득한 재산 전부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가 만약에 피거주자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수증 재산에 대해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를 질까요? 이거는 수증자가 아니고요. 증여자가, 증여하는 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신고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월, 국외 거주인 경우에는 9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맞고요. 증여세는 증여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6월이 아니라 3달입니다. 3달.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상속 및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10%를 깎아줘요.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 및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 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했다 그러면 그럴 경우와 또 법정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때는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자소득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죠.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이자소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거는 환매 조건부 예를 들면 채권 이럴 경우에 매매 차익은요. 요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 보험차 이것도 이자소득으로 봐요. 저축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이것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영업대금의 이익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차이 예를 들면 대부업체가 이익을 내는 건 그들이 이자놀이에서 이익을 얻는 건 그들이 영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영업을 통해서 비록 이자놀이를 하지만 이익을 얻으면 그거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그들은 사업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 영업,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양도소득이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중에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그리고 주식 등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한다. 그렇죠? 양도소득은 딱 자산을 양도할 때만 발생하는 그런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예, 맞고요.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 건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 차익은 이거는 건물을 져서 팔고 이런 것들이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이때의 양도 차익은 이 사람들은 본인의 주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죠. 네, 맞고요. 사업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양도소득입니다. 이렇게 사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이죠.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등록과는 상관없이 매도나 교환, 법인의 현물 충자 등을 이유로 자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걸 말한다. 여러분 부동산 양도할 때 무상으로 양도합니까? 양도소득세 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걸 양도를 하지 않고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이전되는 게 양도라고 하는 것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러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자산은 뭐냐 이거죠, 현재. 일단 토지나 건물같이 부동산 이거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는 거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냅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용권, 부동산 취득권 등의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맞고요. 둘은 냅니다. 내고. 그 다음에 소주주가 거래소에서 양도하는 주식 우리 개미들이라고 하죠. 아니면 동학개미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소액주주, 대주주가 아니고 이게 장외도 아니고 한국거래소, 즉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세를 양도소득세를 내지를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이나 채무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기업과 니은 두 개밖에 없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인 경우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줄까요? 이 몇 년입니까? 3년? 5년? 네, 3년입니다. 3년. 3년.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현행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현재 10%죠. 근데 이거 기본세율이 20%입니다. 원래. 그래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세율입니다. 현재 10%.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국거래소 규정을 끝으로 모든 문제풀이 과정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풀지 않았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잘 모르는 내용은 이론 강의나 앞에 요약된 내용을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